국화꽃 한 송이조차 없는 쓸쓸하고 초라한 장례식. 영정사진의 자리에는 텅 빈 하얀 종이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지 아래 잠든 이는 500여 편의 스크린을 장악했던 은막의 절대적인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한국 영화계의 전설, 도금봉입니다. 시대를 호령했던 압도적인 아이콘은 대체 왜 스스로 얼굴을 지워버린 채 백지 뒤로 숨어 눈을 감아야만 했을까요? 1930년 8월, 한반도에는 일제강점기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금봉 본명 정옥수는 항구 도시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인천은 서구의 문물과 일본의 수탈이 교차하는 혼란스럽고도 역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바다를 건너온 이국적인 기적소리가 매일같이 섞여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정옥수는 이 거친 항구 도시에서 일찌감치 세상의 다양한 이면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그녀는 남다른 총명함과 강인한 기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혹은 생존을 위해 척박한 땅 만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정곡순이 10대 시절을 보낸 곳은 만주 간도성의 용정이었습니다. 1940년대의 만주는 조선인 이주민, 독립운동가, 일본군, 그리고 만주족이 뒤엉켜 살아가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추위가 대지를 덮쳤고 언제 생존의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은 오히려 어린 정곡순의 내면을 단단하게 재련했습니다. 그녀는 용정에 위치한 광명여자중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만주에서 조선인 여성이 중등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신학문을 접하고 다양한 문화적 자극을 흡수하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 시기 용정은 여러 문화 예술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유랑극단이나 악극단의 공연이 열리는 날이면 척박한 땅의 사람들은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조명과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는 어린 정곡순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불씨를 남겼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억눌렸던 민족의 환희가 한반도와 만주 벌판을 뒤덮었습니다. 정곡순의 가족 역시 해방된 조국을 향해 짐을 꾸렸습니다. 수많은 귀환 동포들과 함께 혼란스러운 기차에 몸을 싣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험난했지만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한국 사회는 극도의 이념적 대립과 경제적 궁핍으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테러가 빈번했고 거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북에서 내려온 월남민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지독한 혼란 속에서 대중문화는 독특한 형태로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현실을 위로받고 싶었던 대중은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연극과 음악, 무용이 결합된 형태의 악극단이 있었습니다. 악극은 당시 가장 대중적이고 파급력이 큰 종합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1949년 20살이 된 정옥수는 자신의 마음속에 품어왔던 열정을 현실로 끄집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악극단 무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예명은 지일화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피어나는 하나의 꽃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정식 연기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만주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그녀 특유의 생명력과 무대를 압도하는 본능적인 끼는 금세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악극단 생활은 결코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가설 무대를 세우고 차가운 나무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싸구려 분장품으로 얼굴을 꾸며야 했습니다. 며칠씩 굶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지일화는 무대에 오르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단함을 잊고 완벽하게 배역에 몰입했습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와 매혹적인 몸짓에 열광했습니다. 시대의 우울을 잊게 만드는 그녀의 활약 덕분에 지일화라는 이름은 점차 대중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춤과 노래, 그리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비극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악극단의 간판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대를 향한 열정은 곧 거대한 역사의 비극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한반도는 순식간에 참혹한 피바다로 변했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악극단 역시 포탄이 떨어지는 서울을 빠져나와 기약 없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지일화가 속한 악극단은 치열한 전투를 피해 다시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찜을 이고지며 피난민의 행렬에 섞여 걷는 길은 매일매일이 생존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폭격의 피해가 비교적 덜했던 전라북도 전주였습니다. 전주는 수많은 피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전염병, 그리고 언제 가족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도시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은 잔혹한 전쟁 속에서도 문화를 갈구했습니다. 텅 빈 창고나 임시천막에 마련된 초라한 무대라도 사람들은 위안을 얻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지일화는 포성이 들려오는 척박한 전주의 피난지에서도 결코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무대 위에서 그녀는 피난민들의 언손을 녹이고 찢어진 마음을 달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연기에 더욱 깊고 진한 현실의 페이소스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혹독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같은 악극단에서 동고동락하며 무대를 지켜내던 단장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일상처럼 널려있던 시대,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피난지에서 지일화는 훗날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 될 쌍둥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젊은 여배우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폭격의 공포 속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젖먹이 아이들을 무대 뒤쪽 누더기 이불 위에 뉘어놓고 무대 위에서는 다시 화려한 여배우 지일화로 변신해 관객을 향해 웃음을 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너무도 깊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훗날 그녀가 스크린에서 뿜어낼 압도적인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자존심과 생명력은 전주의 작은 피난극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1953년 마침내 포성이 멎고 위태로운 휴전이 찾아왔습니다. 잿더미가 된 국토 위에서 사람들은 다시 삶을 재건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악극단도 점차 활기를 되찾았지만 대중문화의 중심축은 서서히 무대 위에서 거대한 음악, 즉 영화 산업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온 지일화 앞에는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전쟁의 연기가 거친 1950년대 중반의 서울은 파괴된 잔해 위에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생존 의지로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피난지 전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정옥순, 즉 무대 위의 지일화 역시
이 거친 생존 경쟁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무너진 극장들이 하나둘씩 판자를 덧대어 다시 문을 열었지만 대중문화의 지형도는 전쟁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서민들의 눈물과 웃음을 책임졌던 유랑 악극단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빠르게 차지한 것은 바로 영화였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쏟아져 들어오고 한국 영화계 역시 충무로를 중심으로 거대한 산업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이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매체는 무대 위 배우들의 육성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시각적인 자극으로 대중을 매료시켰습니다. 악극단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지일화에게 이 변화는 심각한 위기이자 동시에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무대 연기에 익숙했던 많은 연극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 섬세한 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뼛속까지 연기자였던 그녀에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과장된 몸짓을 버리고 스크린에 맞는 연기를 흡수하기 위해 치열하게 자신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적인 순간은 1957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감독 중 한 명이었던 조긍아 감독은 자신의 야심작인 영화 황진이의 제작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기이자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쥐락펴락했던 매혹적인 여성 황진이. 이 거대한 인물을 연기할 여배우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던 여배우들은 대부분 단아하고 지고지순한 이미지 혹은 가련하게 눈물을 흘리는 수동적인 여성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긍아 감독은 기존의 틀에 박힌 배우들로는 기생 황진이가 가진 도발적이고 압도적인 생명력을 결코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얼굴, 스크린을 찍고 나올 듯한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인물을 원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감독의 눈에 띈 사람이 바로 악극단 무대에서 관객을 쥐고 흔들던 지일화였습니다.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 렌즈 앞에 선 그녀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주의 거친 바람과 피난지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그녀 특유의 날 것 같은 생명력이 렌즈를 통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한 도도한 눈빛과 거침없는 태도에 조긍아 감독은 단번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배우가 바로 황진이다. 감독의 확신과 함께 지일화는 무명의 악극단 배우에서 단숨에 당대 최고 기대작의 타이틀로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캐스팅과 함께 그녀는 평생을 함께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황진이가 평생을 살았던 송도개성에서 도를,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가야금에서 금을, 그리고 영화계의 가장 높은 봉구리가 되라는 의미의 봉을 따서 지은 이름, 바로 도금봉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름은 곧 그녀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도금봉이라는 세 글자에는 기존의 여배우들이 가졌던 여리고 부드러운 느낌 대신 단단하고 날카로우며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1957년 대중 앞에 처음 공개된 영화 황진이는 그야말로 극장가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을 목격했습니다. 도금봉이 연기한 황진이는 남성들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며 자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가채를 올리고 서늘한 눈빛으로 남성들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압도적인 자태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억눌려 있던 대중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도금봉은 데뷔작 단 한 편으로 충무로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 이름 없는 악극단 배우였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은막의 최고 스타로 화려하게 비상한 것입니다. 거리를 걸으면 모든 사람이 그녀를 알아봤고 신문과 잡지는 연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렬한 데뷔는 그녀에게 커다란 찬사와 함께 무거운 꼬리표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매력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성적인 주도권을 쥐는 모습은 스크린 속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파격이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매력에 속절없이 빠져들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위험하고 독한 여자,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판무파탈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도금봉이 스크린 밖에서도 영화 속 황진이처럼 사치스럽고 방탕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과 편견이 끊이지 않고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대중의 열광과 차가운 편견이 엇갈리는 이 날카로운 경계선 위에서 도금봉은 변명하거나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악녀, 의 이미지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평범하고 착한 역할에 기대어 동정을 구하는 대신 한국 영화사에 전무후무한 독보적인 악역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강인한 어머니로서의 현실과 화려하고 도발적인 최고 스타라는 스크린 속 이미지. 이 극단적인 두 세계 사이에서 도금봉은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체득해 나갔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그녀는 세상의 모든 도덕과 규범을 비웃는 매혹적인 악녀로 완벽하게 돌변했습니다. 그녀의 이 대담한 선택은 한국 영화의 장르를 기형적으로 그러나 눈부시게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스릴러와 공포라는 새로운 영역이 그녀의 압도적인 연기력에 힘입어 충무로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녀가 등장하는 영화의 포스터 앞에서는 기꺼이 지갑을 열고 극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금봉이 지배하는 진정한 황금기가 스크린 위로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기의 절정에서 그녀는 한국 공포영화의 영원한 금자탑이자 대중의 뇌리에 절대 잊히지 않을 충격적인 작품 하나와 운명적으로 조우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 영화계, 이른바 충무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르네상스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싹을 틔운 영화 산업은 이제 대중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오락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영화가 쏟아져 나왔고 극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매표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나긴 줄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이 거대한 흥행의 시대, 중심에는 언제나 도금봉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진이의 거대한 성공 이후 충무로 제작자들이 가장 탐내는, 그러나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압도적인 피사체였습니다. 그녀를 캐스팅하기 위해 제작자들은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그녀의 집 앞을 서성였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가 극장에 걸리기만 하면 관객들은 홀린 듯이 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1967년 한국 영화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리고 도금봉이라는 이름에 가장 짙고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운 전설적인 작품이 탄생합니다. 바로 권철휘 감독의 월화의 공동묘지입니다. 한국 공포영화의 원형이자 최고봉으로 불리는 이 작품에서 대중의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각인된 인물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 월향이 아니라 바로 도금봉이 연기한 악독한 후처 난주였습니다. 당시 스크린 위에서 도금봉이 보여준 연기는 한낱 공포영화의 평면적인 악역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본처를 독살하고 그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난주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단순한 공포 이상의 경악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서늘한 눈빛으로 독약을 타며 짓던 미세한 입가의 비웃음, 특유의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는 극장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극장의 풍경은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날 것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영화 속 도금봉의 악행을 보며 스크린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억울한 주인공을 동정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연기가 너무도 완벽하고 생생했던 탓에 영화와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영화의 거대한 성공은 그녀를 명실상부한 악녀의 아이콘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연기가 남긴 영광의 이면에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벅찬 잔혹한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극장 문을 나선 대중은 스크린 속의 악독한 난주와 현실의 여배우 도금봉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은 등 뒤에서 매서운 손가락질을 했고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저 독한 여자, 남편을 잡아먹을 상이라는 식의 폭력적인 편견이 그녀의 일상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녀가 남성들을 쥐락펴락하고 파멸시키는 매혹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었다면 현실의 가부장제 사회는 그런 그녀의 이미지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깎아내리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차가운 시선과 오해 속에서도 도금봉은 묵묵히 카메라 앞을 지켰습니다. 대중이 알지 못했던, 아니 철저히 외면했던 그녀의 진짜 삶은 피도 눈물도 없는 판무파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두꺼운 분장을 지운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두 쌍둥이 아들의 생계를 홀로 짊어진 고단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1960년대 충무로의 제작 환경은 지독할 만큼 열악하고 살인적이었습니다. 이른바 다작의 시대였던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도금봉은 하루에도 서너 편의 영화 촬영장을 겹치기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링거를 맞아가며 밤샘 촬영을 이어가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배우의 인권이나 노동시간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그녀는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쉼없이 필름 위를 달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악녀였지만 현실의 그녀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지독한 오해를 그녀는 오직 압도적인 실력으로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단순한 표독스러운 악녀의 틀에 가두려는 시선에 맞서 도금봉은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자신이 얼마나 깊고 다채로운 내면을 가진 배우인지 스스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진면목을 보여준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1962년에 개봉한 이봉래 감독의 코미디 영화 새댁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시골에서 상경해 억척스럽고 당차게 살아가는 며느리 역할을 맡아 이전에 보여주었던 차가운 이미지를 완벽하게 벗어던졌습니다. 능청스러우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생활 연기는 대중과 평단을 동시에 놀라게 했습니다. 그해 열린 제2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도금봉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남성들의 시선을 끄는 매혹적인 요부, 누군가를 파멸로 이끄는 악역이 아니라 현실의 땀 냄새가 묻어나는 평범하고 억척스러운 여성의 삶을 완벽하게 그려낸 결과였습니다. 이 수상은 그녀가 단지 강렬한 이미지에만 기대는 스타가 아니라 어떤 배역이든 자신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진짜 배우라는 사실을 입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의 연기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무려 500여 편에 달하는 믿기 힘든 필모그래피는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시대를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사극, 스릴러, 멜로,
코미디를 넘나들며 그녀는 부잣집 만화님부터 밑바닥 인생을 사는 여인까지 온갖 인간 군상의 삶을 스크린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특히 1974년 김수용 감독이 연출한 대작 토지에서 그녀가 맡은 윤씨 부인 역은 도금봉 연기 인생의 또 다른 정점이었습니다. 가문의 몰락 앞에서도 꼿꼿한 위엄을 잃지 않는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을 서늘하고도 깊이 있게 표현해내며 그녀는 그해 대종상 영화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지성,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묵직한 존재감은 오직 그녀만이 뿜어낼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게 1950년대 황무지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관통하며 한국 영화계라는 거대한 숲을 지배하는 가장 거대하고 뿌리 깊은 거목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후배 배우들은 그녀의 완벽한 딕션과 흠잡을 데 없는 시선 처리를 교본 삼아 연기를 배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감독들조차 카메라 앞에 도금봉에게는 감히 연기를 지시하기보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렌즈에 담아내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이 눈부신 전성기에도 서서히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여장부라도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의 강물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며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대중이 원하는 영화의 얼굴도 극장의 풍경도 조금씩 다른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불태웠던 거대한 별에게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황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며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대중의 일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문화의 중심축을 뒤흔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안방극장의 등장, 즉 텔레비전의 폭발적인 보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영화를 보기 위해 궂은 날씨를 뚫고 극장 앞에 길게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둘러앉아 브라운관에서 매일 흘러나오는 연속극을 보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여가 생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0년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충무로의 영화 산업은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침체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음악의 스타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스크린을 압도하던 도금봉 역시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조금 더 일상적이고 친근한 연기를 요구했고, 영화계 역시 새로운 세대의 앳된 배우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은 더 이상 과거의 무겁고 끈적한 치정극이나 강렬하고 억센 카리스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청순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앞세운 젊은 여배우들이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동시에 장악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금봉에게 주어지는 배역의 비중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를 호령했던 최정상의 여왕에게는 어느덧 주인공의 이모나 억척스러운 시어머니 같은 전형적인 주변 인물의 자리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줄어든 비중에 대해 대중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작은 역할이라도 그녀는 예전과 다름없이 특유의 엄격한 완벽주의로 임했습니다. 후배 배우들을 엄하게 다잡으며 현장의 기강을 세우는 무서운 선배이기도 했지만,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만큼은 완벽한 조력자로서 극의 무게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완벽하게 지배했던 톱스타가 서서히 조연으로 밀려나는 과정을 스스로 견뎌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대중의 뜨거운 시선과
스포트라이트 중심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매일 체감하는 순간들은 깊은 고독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존심이 그 누구보다 강했던 도금봉은 과거에 화려한 영광에 매달려 억지로 스크린에 남으려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이름값에 전혀 맞지 않는 조잡한 작품에 헐값으로 얼굴을 비추는 일은 그녀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철저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도금봉은 30년이 넘는 길고 숨가빴던 배우 생활에 조용히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합니다. 화려한 은퇴식이나 언론의 대대적인 조명 같은 것은 애초에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편의 낡은 필름 속에 자신의 가장 빛나던 젊음과 치열했던 열정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그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이 끝난 것처럼 담담하고 묵묵하게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은퇴 후 그녀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곳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청동이었습니다. 당시의 삼청동은 지금처럼 화려한 카페나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북적이는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였으며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식당들이 골목마다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도금봉은 이 고즈넉한 동네에 보고 요리 전문점을 열고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식당 메뉴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다루기 까다롭고 독을 품고 있는 보고였을까요? 치명적인 독을 섬세하고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비로소 최고급 요리로 탄생하는 보거의 특성은 마치 스크린 위에서 치명적인 매력으로 관객의 숨을 멎게 했던 판무파탈 도금봉의 과거 이미지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식당의 여주인으로서 맞이한 삶의 풍경은 스크린 위에서의 화려한 삶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눈부신 조명과 답답한 메이크업을 씻어내고 그녀는 단정하고 소박한 앞치마를 두른 채 직접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톱스타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처음 찾아온 사람들에게 꽤나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금봉은 특유의 호탕하고 사람을 잡아끄는 쾌활한 성격으로 금세 식당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오랜 영화계 동료들이나 과거부터 그녀를 좋아했던 팬들이 찾아오면 호탕한 웃음으로 반겨주었고 때로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머지않아 정재계 인사들과 원로 영화인들이 마음 편히 모이는 따뜻한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는 무척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식당 운영은 문을 연 초반에 꽤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경제적인 여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평범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짓는 일상. 젊은 시절 내내 치열한 흥행 경쟁과 대중의 날 선편견에 시달려야 했던 그녀에게 이 반복되고 조용한 일상은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온전한 휴식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가장 든든하고 큰 위안이 된 것은 두 아들이 훌륭하고 반듯하게 자라준 사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며칠 밤을 새우는 혹독한 촬영, 스케줄 속에서도 악착같이 온몸을 바쳐 키워낸 쌍둥이 아들들은 어느덧 훌륭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로서의 무겁고 외로웠던 책임감을 무사히 끝마쳤다는 안도감은 그녀의 노년에 깊은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종종 식당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그녀에게서 과거 스크린을 찢을 듯 강렬했던 판무파탈의 흔적을 애써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도끼를 내뿜던 여배우 도금봉이 아니라
그저 팍팍한 세월의 파도를 모두 견뎌낸 단단하고 평범한 노년의 여인 전곡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청동에서의 평온한 시간은 1990년대 중반 한국 사회를 덮친 아이 MF 경제위기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희밖에 몰랐던 그녀에게 냉혹하고 계산적인 비즈니스의 세계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사업은 영화 촬영처럼 완벽하게 짜인 대본이나 감독이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세트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급보고 요리점의 특성상 재료비와 인건비 등 유지비는 컸지만 불황으로 인해 단골 손님들의 발길조차 뚝 끊겼습니다. 세금 문제와 복잡한 상거래의 현실은 순수하게 예술가로 살아온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사업은 그녀의 의지만으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식당의 적자는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스크린을 호령했던 여왕은 현실의 경제적 위기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대본을 외우고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쏟아내는 일에는 누구보다 완벽했던 그녀였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와 냉혹한 상거래의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예술가로 살아온 그녀에게 사업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이해관계와 계산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사업은 그녀의 의지만으로 멈춰 세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00년대 초반 도금봉은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았던 식당의 문을 영영 닫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게 하나를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려 500여 편의 영화를 찍으며 밤낮 없이 땀 흘려 모았던 그녀의 소중한 재산마저 사업 실패의 여파로 거의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음악의 최고 스타로서 누렸던 경제적인 풍요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청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도금봉은 수십 년간 충무로의 중심에 있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연락할 수 있는 과거의 인맥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당장 텔레비전에 옛날 스타를 찾는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거나 영화계 원로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다면 적지 않은 금전적 도움이나 동정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명의 지인에게도 자신의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얄팍한 동정심에 기대어 구차하게 연명하는 것은 도금봉이라는 이름이 가진 드높은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단 한 번도 타인에게 고개를 숙인 적 없던 그 오만한 카리스마는 현실의 비참함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는 대신 세상을 향해 굳게 닫힌 문을 걸어 잠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없애고 삼청동을 떠나 거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홀연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예계 동료들은 물론이고 가깝게 지내던 몇몇 지인들조차 그녀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대스타가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세상의 레이더망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영화계 사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잠적을 두고 여러 가지 그럴듯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그녀의 성격을 아는 이들은 도금봉 선배라면 아마 미국이나 일본 등지로 조용히 이민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어디 한적한 교외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짐작만이 떠돌았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화려하고 도도한 여배우의 모습으로 박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화려한 추측과는 달리 철저한 침묵 속으로 사라진 그녀가 도착한 곳은 너무나도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화려한 외국의 대저택이나 평화로운 전원주택이 아니라 서울 구의동의 평범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한 가톨릭 노인 복지시설이었습니다.
평생을 대중의 시선 한가운데서 살아온 은막의 여왕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작고 소박한 복지시설의 익명성 뒤로 자신의 온 삶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과거 도금봉이 누렸던 생활과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 대신 단출한 평상복을 입고 수많은 스태프의 시중을 받는 대신 정해진 시간에 다른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했던 여배우 도금봉의 허울을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인간 정옥순의 본질만 남겨둔 지극히 고요하고 투명한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발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녀님들도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할머니들도 그녀가 과거 극장가에 엄청난 인파를 몰고 다녔던 전설적인 스타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옛날 영화가 나오거나 과거 동료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도 결코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그저 평범하게 장사를 하다 왔다고 미소로 넘길 뿐이었습니다. 평생 카메라 앞에서 수백 가지의 다른 인생을 연기했던 그녀가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는 과거를 잊은 평범한 할머니라는 가장 완벽하고 쓸쓸한 연기를 쉼없이 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이토록 철저하게 숨긴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찬란했던 우상이 늙고 병들어 초라해진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위안을 얻곤 합니다. 도금봉은 대중이 자신의 추락을 그런 식의 값싼 오락거리나 동정의 대상으로 소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자신을 숨기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도금봉이라는 이름의 영광을 흠집 없이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적극적인 방어였습니다. 가족들과의 인연마저 끊었다는 세간의 독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 아들 중 한 명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의 형편을 이유로 짐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으니 이제 남은 삶의 무게는 온전히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세상과 철저히 담을 쌓은 채 복지시설의 작은 방 안에서 보낸 10년. 그 길고 조용한 시간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크린 위에서 불태웠던 젊은 날의 찬란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미소 지었을지도, 혹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의 냉혹함에 남몰래 눈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자신의 고통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완벽한 고립 속에서 거대한 별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빛을 거두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이동 복지시설에서의 일상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도금봉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꼿꼿한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화장품이나 값비싼 장신구는 없었지만 평생 카메라 앞에서 훈련된 그녀의 기품 있는 몸가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특유의 또렷한 발음과 힘있는 목소리가 배어나왔습니다. 시설 사람들은 그저 예의 바르고 단정한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그 목소리가 한때 전국 극장가의 관객들을 쥐락펴락했던 명배우의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설 내의 굳은 일에도 솔선수범하며 다른 노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선을 긋는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젊은 시절에 대해 물어오면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찍은 수백 편의 영화, 영광스러운 트로피, 쏟아지던 플래시 세례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것처럼 완벽하게 봉인했습니다.
이 완벽한 침묵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얕은 동정을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였습니다. 대중은 종종 화려했던 스타의 소식을 들으며 쉽게 혀를 차고 연민을 보냅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값싼 동정은 평생 자존심 하나로 거친 영화판을 버텨온 도금봉에게는 가장 참기 힘든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스스로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그녀의 나이도 어느덧 80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밤샘 촬영과 고된 일정을 견뎌온 몸이었지만 도금봉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비교적 정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거동에 큰 불편함이 없었고 맑은 정신으로 시설의 일과를 매일 소화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아들과 조용히 식사를 나누며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시간도 온전히 누렸습니다. 대중은 그녀가 지독하게 외롭고 비참한 노년을 보냈을 것이라고 멋대로 짐작했지만 정작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고립 안에서 온전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하순, 잔잔하던 노년의 일상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급격하게 기력이 쇠해지며 병세가 악화된 것입니다. 노환으로 인한 급성 질환이 원인이었습니다. 복지시설 측은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녀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 ICU로 옮겨진 그녀의 몸에는 온갖 생명유지 장치들이 연결되었습니다. 평생 눈부신 조명과 카메라 렌즈 앞을 당당하게 걸어 다니던 스크린의 여왕이 차갑고 낯선 기계음만 가득한 중환자실 병상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했지만 여든을 앞둔 노구는 가파르게 나빠지는 병세를 견뎌내기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병상 곁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아들 한 명뿐이었습니다. 과거 그녀의 곁을 맴돌던 수많은 감독과 제작자, 화려한 후배 배우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도금봉이 어디서 어떻게 투병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가짓게 드리워진 중환자실 병상에서 도금봉은 가쁜 호흡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맑은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세상에 남긴 흔적을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어졌던 지인들을 불러 모으거나 자신의 지난 날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도금봉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자신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가장 무겁고 단호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절대 세상에 알리지 말라는 엄명이었습니다.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초라한 복지시설에서 지냈다는 사실, 그리고 병원에서 투병했다는 이 모든 상황을 영화계와 언론에 완벽하게 숨기라는 단호한 지시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강력하게 못 박은 것은 바로 장례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그 누구도 부르지 말고 영정 사진조차 절대 걸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늙고 쇠약해진 얼굴을 세상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숨이 멎어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백 편의 영화에서 보았던 그 어떤 명대사보다 더 강렬하고 결연한 현실의 선언이었습니다. 평생 스크린 위에서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던 여배우가 자신의 마지막 퇴장만큼은 철저히 통제하며 스스로 무거운 막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아들은 슬픔 속에서도 꼿꼿하게 자존심을 세우는 어머니의 유언을 묵묵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온몸으로 지켜온 도금봉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명예임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6월 3일, 병원 창밖으로 초여름의 볕이 비치던 그날, 한국 영화사에 가장 빛나고 거대했던 별 하나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79세. 스크린을 호령하던 압도적인 카리스마도 500여 편에 달하는 믿기 힘든 족적도 모두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곁에는 요란한 취재진도 통곡하는 팬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평안을 기원하는 아들의 숨죽인 눈물만이 텅 빈 병실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그녀의 엄격한 유언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조촐하게 차려진 빈소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리는 그 흔한 안내판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했던 연예계 동료들이나 영화인 협회 측에는 부고 전화 한 통 가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찾아온 조문객은 직계가족과 시설에서 인연을 맺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적막하고 차가운 공기만이 빈소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6월 6일, 마침내 발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도금봉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영정을 들고 걷는 일반적인 장례 풍경과 달리 도금봉의 빈소 앞에는 고인의 얼굴을 담은 사진 대신 텅 빈 하얀 종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천 가지의 감정을 쏟아내며 대중을 압도했던 당대 최고의 얼굴을 스스로 하얀 백지 밑에 철저히 가려버린 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영정사진의 자리를 덮은 하얀 백지는 병들고 초라해진 자신을 세상의 값싼 동정거리로 내어주지 않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대중은 을의 전설이 쇠락해가는 모습을 확인하며 묘한 위안을 얻곤 하지만 도금봉은 그들에게 그런 얄팍한 오락거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시선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은막의 여왕은 자신의 마지막 퇴장만큼은 철저히 통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백지 영정은 당시 영화계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동료 배우들과 후배들은 화려했던 톱스타가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꼿꼿한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얄팍한 동정심에 기대어 불쌍한 노인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무대의 막을 내려버린 한 위대한 예술가의 결단. 그것은 수백 편의 영화 속 그 어떤 엔딩보다도 강렬하고 압도적인 작별 인사였습니다. 가족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한 유해를 벽제 승화원에서 조용히 화장했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도 세상은 거대한 별이 이미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유해가 벽제 승화원에서 한 줌의 재로 흩어진 뒤에야 한 줄의 짧은 부음 기사가 언론사 데스크로 전달되었습니다. 2005년 6월 초 한국 사회 전체가 이미 굵직한 국가적 슬픔과 무거운 사회적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수선한 틈을 타 스크린의 여왕은 아무도 모르게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처음 부음 소식을 접한 연예부 기자들은 곧바로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영화계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거대한 별이 졌다면 당연히 종합병원의 가장 큰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지고 수많은 영화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서둘러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고인의 흔적이 완벽하게 치워진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무로와 원로 영화인 협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거 그녀와 한 프레임 안에서 숨을 쉬며 연기했던 수많은 원로 배우들,
그녀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밤을 새웠던 원로 감독들의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도금봉 선배가 돌아가셨다는데 빈소가 어디냐? 왜 아무도 우리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느냐는 다급한 물음이 오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발인까지 모두 극비리에 끝났다는 허망한 사실뿐이었습니다. 생전 그녀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몇몇 원로 영화인들은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진 후 그녀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를 함께 누린 동료의 마지막 가는 길에 국화꽃 한 송이조차 바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영화계 전반에 무겁게 퍼졌습니다. 취재진은 뒤늦게 그녀의 마지막 10년이 머물렀던 구이동에 놓인 복지시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기자들이 과거 도금봉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찍은 전성기 시절의 사진을 내밀었을 때 시설의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던 할머니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과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던 그 조용하고 단정한 할머니가 과거 온 나라의 극장가를 들썩이게 했던 전설적인 배우 도금봉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녀가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지내왔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백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평생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살았던 여배우가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완벽한 익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대중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중과 언론의 반응을 가장 크게 뒤흔든 것은 다름 아닌 백지 영정이었습니다. 영정 사진조차 걸지 말라는 고인의 단호한 유언에 따라 하얀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진행된 장례식의 풍경은 그 어떤 극적인 영화의 엔딩보다 더 서늘하고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 극단적인 선택 뒤에 숨겨진 노배우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니 통상적으로 유명인의 장례식은 화려한 화환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유명 인사들의 조문 행렬로 채워지며 고인의 생전 위상을 과시하는 마지막 무대가 됩니다. 대중 역시 언론을 통해 늙고 쇠약해진 스타의 마지막 영정 사진을 보며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쉽게 동정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 도금봉은 대중이 소비하는 그러한 뻔하고 감상적인 각본을 완벽하게 거부했습니다. 인터넷과 언론 기사에는 그녀를 추모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글들은 단순히 잊힌 스타의 죽음을 애도하는 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50년 전 스크린 위에서 당당하게 남성들을 쥐락펴락했던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의 순간에도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역시 도금봉이다. 마지막까지 진정한 배우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각 방송사들은 부랴부랴 그녀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추모 다큐멘터리와 회고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흑백 필름 속에서 매혹적인 눈빛을 쏘아대던 그녀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다시 브라운관을 채웠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시청자들은 할머니 세대의 옛날 배우로만 치부했던 그녀가 사실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세련되고 강렬한 아이콘이었는지를 비로소 화면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론가들은 도금봉의 죽음과 그녀가 남긴 삶의 궤적을 다시금 진지하게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매혹적이고 악독한 연기를 잘했던 배우를 넘어 한국전쟁 이후 억눌려 있던 여성들의 욕망과 주체성을 스크린 위에서 가장 대담하게 폭발시켰던 성우자로서의 위치가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그녀가 악녀의 굴레를 쓴 채 묵묵히 받아내야 했던 당대 사회의 폭력적인 편견과 잣대 역시 날카로운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아카이브에는 그녀가 남긴 수백 편의 작품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써내려간
이 마지막 장례식의 침묵이야말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완성해낸 가장 위대한 마스터피스로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영정사진의 백지는 대중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 대신 대중 스스로가 그녀의 찬란했던 전성기와 무너진 노년,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의 무거운 숙명에 대해 뼈저리게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스타들이 뜨고 졌지만 도금봉처럼 자신의 퇴장을 이토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통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이동의 작은 복지시설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실의 재산과 인기는 모두 잃었을지언정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자아와 품위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동정을 거부한 이 차가운 작별 인사는 한국 연예계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묵직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레드카펫 위를 걷는 오늘의 스타들을 볼 때면 이따금씩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백지 뒤로 사라진 도금봉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중의 환호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배우의 자존심이란 그 덧없음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인지를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도금봉의 죽음이 한국 영화계에 남긴 충격은 단순히 옛 스타의 쓸쓸한 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중이 몰랐던 혹은 철저히 외면했던 1960년대 영화 산업의 잔혹한 구조적 모순이 그녀의 삶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충무로는 겉보기에는 매일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는 화려한 황금기였지만 그 이면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착취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여배우들은 최고급 양장과 보석을 걸치고 부유함을 연기했지만 현실의 출연료는 생계를 간신히 유지할 수준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작자들은 흥행 보증수표였던 도금봉을 캐스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촬영 현장에는 배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온전한 대기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서운 겨울, 야외 촬영장 한 구석에서 얇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다작이 최고의 미덕으로 꼽히던 시절, 그녀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스스로의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쌍둥이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3개에서 4개의 각기 다른 영화 세트장을 돌며 완전히 다른 캐릭터의 감정에 몰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제작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감독의 지시에만 따르는 수동적인 피사체나 단순한 소모품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수많은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작품 중 하나인 1967년 김수용 감독의 영화 산불은 그녀의 영희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이 영화에서 도금봉은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이념 갈등 속에서 이데올로기보다 앞서는 인간의 원초적 생존과 성적 욕망에 충실한 과부 사월 역을 맡았습니다. 당시 군부 독재 정권은 모든 영화를 엄격하게 검열하며 반공 이데올로기의 선전 도구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금봉은 사월이라는 인물을 통해 거창한 이념의 허상을 꼬집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꿈틀대는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본능을 스크린에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여성의 억눌린 욕망을 당당하게 체화해낸 그녀의 영희는 당시 보수적인 검열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선과 악이 뚜렷하게 나뉘는 정형화된 국책영화의 틀을 깨고 생생한 생명력을 지닌 입체적이고 복잡한 여성 캐릭터를 한국 영화사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단순한 판무파탈을 넘어 시대의 폭압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솔직했던 주체적인 인간을 연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남성 중심적인 충무로의 제작 관행과 번번이 부딪혀야 했습니다. 감독들은 흥행을 위해 그녀의 관능적인 외모나
강한 기만 부각하려 했지만 도금봉은 대본의 틈새를 파고들어 캐릭터의 인간적인 설득력과 심리적 깊이를 부여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동시대에 활약했던 최은희가 단아하고 고전적인 한국 여성의 표상이었고 김지미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대중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면 도금봉의 위치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성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욕망하고 쟁취하며 때로는 판을 뒤엎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지닌 유일무이한 포지션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그녀가 보여준 앞서간 캐릭터 해석을 온전히 품어낼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적인 평단과 대중은 그녀가 작품마다 쏟아부은 섬세한 심리 묘사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자극적인 전개와 드센 여자라는 편협한 꼬리표에만 집중했습니다. 배우로서 끊임없이 변주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음에도 세상은 안전하고 익숙한 방식대로 그녀를 악녀 혹은 요부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둬두려 했습니다. 도금봉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가장 무거운 짐은 열악한 현장이나 생활고가 아니라 자신의 진가를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소비하려는 세상의 완고한 편견이었습니다. 스크린 밖의 그녀는 이런 세상의 오해에 대해 긴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다음 촬영장에 나가 더 독하고 더 완벽한 연기로 스크린을 장악하는 방식이 그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이 고독한 싸움은 그녀를 흠집낼 수 없는 거장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내면의 짙은 피로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뿜어냈던 도끼와 압도적인 카리스마 이면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벅찬 지독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가장 자극적인 단면만을 원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자를 파멸시키고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그녀의 모습에 열광하면서도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가부장적 도덕의 잣대를 들이밀며 그녀를 차갑게 정죄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센 여자, 표독스러운 악녀라는 타이틀은 훈장인 동시에 주홍 글씨였습니다. 도금봉은 대중의 그 이중적인 시선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을 향해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차가운 시선과 오해를 묵묵히 짊어진 채 오직 카메라 앞에 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세상의 편견이라는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그녀의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현실의 그녀는 스크린 속 피도 눈물도 없는 판무파탈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밤샘 촬영과 고된 일정 속에서도 그녀는 자식들의 교육과 양육을 한치에 흔들림 없이 챙겼습니다. 자신이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아들들만큼은 세상에 어떤 그늘도 없이 반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어머니로서의 강인한 책임감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뼈대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악역 전문 배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불필요한 시선이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막을 쳤습니다. 언론의 가족의 이야기를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집 안에서는 오직 따뜻하고 엄격한 어머니 정옥순의 자리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세상을 다 가질 듯 도도한 여배우였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밥 짓는 냄새를 풍기며 일상의 평온을 지켜내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분리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인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도금봉이라는 거대한 페르소나와 현실의 정옥순이라는 개인 사이의 괴리. 그 깊은 간극 속에서 길을 잃거나 무너져 내린 수많은 스타들과 달리 그녀는 두 세계의 경계를 명확하게 통제하며 스스로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 영화계는 나이든 여배우에게 점차 잔인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남성 배우들이 중년이 되어서도 극의 중심을 이끄는 굵직한 역할을 맡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여배우들은 나이가 들면 곧바로 누군가의 인자한 어머니나 억척스러운 할머니라는 획일적인 조연으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도금봉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호령했던 그녀에게 주어지는 대본은 점점 얇아졌고 배역의 크기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해버린 산업의 구조나 세월의 흐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조연이나 단역이 주어져도 그녀가 스크린에 등장하는 짧은 순간만큼은 영화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짧은 대사 한마디, 날카로운 눈빛 한 번으로 주인공들을 압도하며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대본의 분량으로 결코 잴 수 없는 오랜 세월 단련된 진짜 연기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어도 세월이 흐르면서 대중의 관심이 새로운 세대의 스타들에게 옮겨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수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기 전에 초라하게 밀려나는 대신 스스로 걸어 내려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삼청동에 보고 식당을 열었던 것은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여배우 도금봉의 허울을 벗고 비로소 인간 정옥순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재산의 상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된 순간 그녀는 세상의 동정과 호기심이 얼마나 잔혹한 성질을 띠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추락한 영웅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실패를 입방에 올리며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에 위안을 삼곤 합니다. 그녀가 과거의 화려한 인맥을 모두 끊고 구이동에 놓인 복지시설로 숨어든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가십거리로 전락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대중의 시선으로 완성되었던 도금봉이라는 이름은 이제 스스로 대중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그 존엄성을 영원히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지시설에서 누구에게도 과거를 밝히지 않았던 그녀의 침묵은 대중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했던 지난 연기 인생에 대한 가장 조용하고도 강렬한 반항이었습니다. 그 고독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화려했지만 상처투성이었던 도금봉의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마침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정곡순으로 돌아갔습니다. 정곡순으로 돌아간 그 고요한 10년의 시간은 여배우 도금봉이 세상에 남긴 가장 강력하고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영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평론가들은 그녀가 남긴 500여 편의 필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대중이 그녀의 연기를 보며 공포를 느끼고 도덕적인 잣대로 비난하기 바빴다면 현대의 관객과 평단은 그 이면에 숨겨진 시대를 앞서간 주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어는 자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남성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에 열광합니다. 도금봉은 이미 반세기 전에 온몸을 던져 그런 파격적인 여성상을 한국 영화계에 뚝심 있게 뿌리내리게 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뚫고 나간 거친 길 덕분에 후배 여배우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고 가련한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넓고 다채로운 연기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철저하게 악역을 자처하며 세상의 모든 돌팔매질을 홀로 감당했던 그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토대를 마련한 장본인은 세상의 뒤늦은 찬사나 재평가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듯 철저한 익명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단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의 지탄과 멸시를 한 몸에 받던 스크린 속의 표독스러운 악녀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통제하며 존엄을 지켜낸 현실의 영웅. 이 두 상반된 이미지가 나란히 놓이는 순간 우리는 강렬한 모순과 마주하며 묻게 됩니다. 왜 이토록 긍지 높고 오만한 은막의 상징은 눈을 감기 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지워버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평가받고 소비되는 삶을 영원히 끝내겠다는 가장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대중은 화려한 스타의 전성기를 찬양하다가도 그들이 늙고 병들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 얄팍한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그 남은 존엄성마저 가볍게 소비해버립니다. 도금봉은 대중이 가진 그 잔혹한 속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자신의 초라한 마지막을 내어주어 그들의 감상적인 오락거리가 되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영정사진의 자리를 덮어버린 하얀 종이는 세상의 모든 섣부른 위로와 연민을 튕겨내는 가장 차갑고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결국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독립된 자아였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꺼진 현실의 삶마저 남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스스로 잘라냄으로써 그녀는 수백 편의 영화 속 그 어떤 주인공보다 더 주도적으로 자신의 엔딩 크레딧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의 역사에서 도금봉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스타의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독보적인 예술가이자 세상의 편견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자신의 몫을 다해낸 굳건한 인간의 표상으로 남았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스타들이 쏟아져 나오고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지금의 화려한 연예계 풍경 속에서 스스로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고 백지 뒤로 걸어 들어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고 무거운 잔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금봉의 삶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만들어내는 환상과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의 무게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평생을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았던 은막의 스타가 생의 마지막 순간 철저히 대중을 배제한 채 빈 종이 뒤로 사라진 선택은 진정한 인간의 자존심이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의 단단한 통제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세상의 값싼 동정에 기대지 않고 온전한 긍지를 아는 채 스스로 마침표를 찍은 그녀의 차가운 뒷모습은 우리가 잊고 지내던 인간 본연의 꼿꼿한 품격이 무엇인지 오래도록 되묻게 합니다.